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참 감을 잡기 어렵겠다. 뭐 누군가는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뭐 오름세로 바뀌었다고도 하고 부동산 시장을 좀 진단해야 될 텐데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듯이 여러 전문가들의 고른 의견을 좀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뷰로서 장착하시고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하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김인만 소장님을 모셔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전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시작하는 멘트로 네. 얼마 전에 네네. 제가 CBS에서 진행하는 고수 열전에 맞아요. 출연하셔서 네. 뭐 두 가지 주제로 이제 대화를 나눴지만 하나가 4월 위기설 온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3월에 그 얘기를 맞습니다. 우리가 촬영했겠죠. 3월에 아마. 했죠. 네네. 4월 위기설 온다 안 온다 했을 때 이제 안 온다라고. 그렇죠. 저는 안 온다에 이제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이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아니면 상승 전환한다 했을 때 이제 완만하게나마 상승 전환한다라는 네네. 두 가지 입장을 말씀 주셨고 네네. 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4월 위기 안 왔고 네. 그리고 이렇게 강보합이지만 상승 전환한 네네. 거라고 저는 이제 느껴지는데 네. 그것에 대한 소감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그때 흐름적으로 본다면 아마 네. 기억이 납니다. 그때 두 가지 주제였고요. PF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뭐 4월 위기는 사실 좀 부풀려진 약간 상징적인 의미였지. 네. 위기라는 게 뭐 대형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네. 금융시장으로 전이가 되고 그런 게 한 달 만에 또는 두 달 만에 이렇게 단기간에 발생하기도 어렵고 저는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총력 투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빵 터진다? 그건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또 진행은 중이죠. 뭐 네. PF 문제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부도 대응을 하고 있고 대책도 내놓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진통은 있겠죠. 진통은 네. 있겠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제 위기로는 저는 전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저는 나무를 보지 말고 좀 숲을 보자라는 의미였고요. 지금이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굳이 상승과 하락을 따져보자면 뭐 상승에 초점을 맞출 수는 있는데 저는 반등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2022년 뭐 4분기 네. 작년 2023년 1분기하고 비교해 보면 상승이 맞죠. 예. 올라가 있는 게 맞는데 2021년하고 비교해 보면 올라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아직도 뭐 서울이 전고점 대비 80%다, 강남은 95%다, 99%다 얘기를 나오는데 네. 물론 일부 단지들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단지들도 있지만 서울 전체를 보면 아직 전고점을 2021년 가격을 뚫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승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상승은 저는 대세 상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대세 상승이라고 하면 5년에서 7년 정도 쭉 올라가는 상승인데 아직은 그런 대세 상승은 좀 시기상조다. 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좋아졌고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좀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는데 그 원인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흐름 자체는 저는 설 지나고는 좀 바뀌었다. 확실히 바뀐 거는 느껴집니다. 문의도 좀 늘어났고요. 시장 사람들 만나보면 생각이라든지 전략 자체가 설 전만 하더라도 2월이죠. 2월 전만 하더라도 일단 관망세 지켜보자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고요. 총선 지나고 설 지나고 총선 지나면서 한번 움직여보자 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데 이제 시장의 수요자들 반응을 본다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수를 늘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막 본격 상승장 대세장이 된다면 주택수 3주택 되시는 분들이 4주택이 되고 5주택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강남 3구, 용산구는 규제 지역에 묶여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은데 어떤 분들이 움직이느냐. 응축되어 있던 분들,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들 언제 집을 사지? 근데 실제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2023년만 하더라도 이게 떨어지는 칼날인지 떨어지는 칼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관망을 한 거고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일단 칼날이 떨어지긴 했다.
여기서 앞으로 안 떨어질지 실제로 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뭐 2차 하락이 발생할지는 그건 변수의 문제고 그런 변수가 없다면 일단은 1차 하락은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자는 갈아타기 수요거든요. 네. 1주택을 가진 분들이 상급지로 갈아타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는 좀 관망을 했고 내 집이 또 팔리지도 않으니까 네.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올해는 또 내 집이 팔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요. 내 집은 좋은 가격에 팔고 싶고 내가 갈아타고 싶은 집은 금매로 잡고 싶다?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요. 오히려 반대지. 예. 갈아타고 싶은 집은 먼저 회복을 하고 네. 내 집은 또 늦게 회복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상급지 수도권에서는 뭐 지방이나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도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들이 움직이면서 지금 3개월 연속 4,000건 이상 서울 아파트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정말 잘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경인당과 토론합시다라는 시리즈니까 네네. 저도 이제 그 해당 말씀에 대한 코멘트나 네네. 공감하면 공감한다, 네, 뭐 반대하면 좋습니다. 반대한다 이렇게 네, 의견을 좋습니다. 드리는데 뭐 저도 4월 위기설은 뭐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네네. 그 부분에서 이제 일단 공감하니까 제가 봤었던 시각은 그러니까 건설사의 부도는 맞아요. 네. 그리고 힘들죠. 그것이 네네. 금융부실로도 이어지는 것도 맞아요. 네. 1단계, 2단계. 네네. 근데 그 금융부실이 금융위기로까지 갈 것인가는 그게 중요하죠. 이 3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네. 기여도라는 면에서. 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도 여러 이 법인들이 있는데 네. 몇 개 법인이 불안하다고 해서 새마을금고 전체가 쓰러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기여도 면에서 그걸 제가 맞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이제 드려왔는데 그런 면에서 위기라는 게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경제 그럼요. 위기가 맞습니다. 경제 활동이 급격히 수축되는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IMF 외환 위기 때, 글로벌.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렇죠, 그렇죠. 글로벌 이런 게 위기인데 이런 부동산 PF 부실 같은 부실한 현상은 있는데 그게 위기로까지 갈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라고요. 두 번째도 중요한 근거가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위기라는 걸 이미 그게 어떤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 지금 펼쳐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부동산 PF라는 가장 우리 한국 경제의 약한 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죠. 금융감독원, 금융섹터의 정책 당국이 네네. 그냥 지켜만 보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절대 어쨌든 그 어떤 정부든 그 어떤 기조를 갖고 있든 이게 위기로까지 전개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데 제가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그것만 보고 있다. 아, 맞아요. 정부가 그것만 보고 있는데 그게 위기로 전개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위기 상황에 놓이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거예요. 항상. 그죠? 저는 너무나 예. 공감합니다. 알고 있는 우리가 제가 항상 뭐라면 앞에 구렁텅이가 있는 걸 아는데 그 구렁텅이를 보면서 거기를 곧장 가겠습니까? 우회하겠습니까? 우회를 하든 구렁텅이를 메우든 그렇죠. 어떻게든 방법을 뭔가 대응을 찾겠죠. 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위기설은 저는 근거 없다고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네. 그 부분. 두 번째, 말씀 굉장히 이게 시야는 좀 다른데 네. 접근은 좀 재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경제의 어떤 그 순환 주기가 있어요. 네네. 그 순환 주기상에서 이 제로선이 있다면 제로선을 상회에서 올라갈 때를 우리 네. 성장기 네. 그리고 정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네. 이 내려오는 구간이 있고 내려와서 아예 바닥을 밑도는 구간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구간들인데 바닥을 밑돌아서 내려왔다가 바닥을 향해 새로운 바닥을 향해 올라가는 구간. 이게 회복기라고 하거든요. 네네, 회복기, 리커버리. 네네. 회복기고 그 바닥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걸 성장기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는 그 뉘앙스가 네. 이 중에서는 회복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제 순환론에서는 네네. 예,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고 저는 이제 가격을 어떻게 보냐면요. 네. 등락률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주 대비 등락률. 전주 그럼 대비. 전주 대비 등락률이 22년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가 23년 중반에 살짝 플러스로 전환됐었어요. 그러니까 전환되기 직전이 바닥인 거죠. 네. 왜냐면 계속 마이너스 구간이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가 맞아요. 24년 중반 정도를 기점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이제 0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통과하지만 강한 뭐 이렇게 0.3%, 4% 높은 상승세가 아니라 네네. 마치 이제 20년, 21년에 그런 세가 아니라 그냥 0.03, 04% 전주 대비 맞습니다. 그걸 이제 강보합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주기로 보고 있는데 이제 저는 등락률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김희면 소장님은 가격 레벨로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방향성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등락률도 뭐 우리 부동산원 통계 이제 우리 매주 모니터링 예. 하고 있고 KB도 보고 있는데 정확하십니다. 부동산원 통계 보더라도 지금 정확한 말씀 서울이 한 0.1%까지 좀 예. 올라왔고요. 수도권은 한 0.05% 그렇죠. 정도. 예. 물론 지방하고 좀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예.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저는 전국 평균이란 걸 네. 그냥 참고 자료 정도지 대한민국이 그래도 얼마나 넓은 지역이고 그럼요. 수많은 지역과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전국을 평균을 내버리게 되면 예. 전국 평균 80점이야.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전국 평균 80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반평균 떠서는 사실 내 점수가 중요하지. 그렇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전국 1등 친구가 있어서 반평균을 올리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일단 뭐 지역별로 예의주시를 합니다만 확연히 거의 일치합니다. 현장 분위기, 제가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분위기와 부동산원 통계 뭐 신뢰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추이를 바라고 하거든요. 0.01 올랐는 거 가지고 상승이다, 하락이다, 호들갑 떨 필요는 없는데 그게 그런 추이가 한 달, 3개월, 6개월 지속이 돼서 그 추이 그래프가 만들어지면 저는 그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가 되는데 최근에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설 지나고 또 총선 지나고 흐름 자체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분위기가 달라진 건 맞다. 네.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제 생각에는 한 추석까지는 적어도 이어질 것 같고요. 추석 전에 급격한 변화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추석까지는 갈 것 같고 추석 시점이 이제 9월이잖아요. 9월에 미국에서 이제 또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또 기대감이 또 그렇죠. 굉장히 커질 수도 있죠. 그러면 상승폭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고요. 생각처럼 9월이 안 된다.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또 뒤로 미쳐지게 된다면 또 살짝 약보합세가 되든 뭐 보합이 되든 이런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미 책에서도 앞으로 3년 무조건 올라가는 곳 알려드립니다. 이 책 제목이잖아요. 네네. 여기 링크를 좀 달아드릴 거고요. 네네. 그 책에서도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겠지만, 네. 이제 저도 24년 경제전망서에 네. 그 20가지 그 트렌드 꼭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항상, 부동산 트렌드가 들어가요. 네. 경제전망서에. 네. 거기서 제가 제시했던 그 부동산 트렌드로서, 네. 그 비대칭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대칭화. 비대칭화. 네.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좀 격렬한 비대칭화가 전개된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빌라와 아파트 간에 그렇죠. 이런 여러 영역별로 아까 말씀하신 거 평균이 덜 중요해지는 시대. 오르냐 떨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내 집 마련이든 아니면 갈아타기 수요든 아니면 투자 수요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런 지역에 더 집중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서울과 지방 간에 네네.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죠. 저는 그걸 비대칭화라고 설명한 거고. 네네. 이런 본질적인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비대칭화 또 네. 일각에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화가 양극화, 심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서울 선호 사상이 지금 좀 굉장히 서울 선호 강하잖아요. 사상.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 제가 앞서서 대세 상승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본격적인 상승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막 불안한 거죠. 지금 무조건 사야 돼. 그러면 우리가 상승 흐름을 본다면 서울부터 이제 올라가게 되고 퍼져서 풍선 효과가 나오면서 수도권 지역들도 오르고 지방의 중소 아파트들도 올라가고 이제 지금 안 사면 안 돼. 약간 포모 현상 같은 피오버 네. 미싱아웃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막 사야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최근에 왜 집을 사자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요.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아파트 시장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가나 꼬마 빌딩 말고요. 토지도 네. 아니고 이제 아파트 시장을 아파트. 보면 아파트는 이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 경제학에 이제 우리 경제학 전문가시니까 뭐 그 게임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네. 게임 이론 뭐 우리 죄수자의 딜레마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그게 부동산하고도 이제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파트가 빵 공장처럼 공급 물량이 충분하고 내가 예. 언제든지 살 수 있다면 예. 불안할 마음이 전혀 없겠죠. 언제라도 뭐 편의점 가서 빵을 사면 되니까 네. 파리바게뜨 가서 빵을 사면 되는데 네. 아파트는 제한된 또 어떤 공급을 가지고 있고 특히 좋은 아파트들은 더 희소한 측면이 있는데 모두가 다 의견 일치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갔는데 교수님하고 저하고 무인도 갔는데 무인도에 먹을 게 좀 제 많아요. 소장님하고 둘이 가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근데, 네. 여행을 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우리 쉬는 시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프로펠러 달리는 비행기를 예. 타고 가다가 이제 비상 착륙을 했는데 예. 마침 먹을 게 좀 있어요. 과일도 있고 뭐 전복도 있고 있는데 둘이 먹으면 구조될 때까지 한 달을 먹을 수가 있는데 네. 교수님이 자는 틈에 제가 한 3분의 1을 먹어버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제 막 욕이 나오겠죠. 네. 저거 바닷물에 밀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예.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님만이가 잘 때 나도 빨리 먹어야겠다. 이걸 오래 두고 우리 둘이 구출될 때까지 먹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다. 상대방보다 나의 이익을 우선 취해야겠다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거든요. 네. 부동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죠. 똑같이 우리 집값이 너무 비싸. 사지 말자. 라고 모든 매수자들이 예. 의견 일치를 보고 우리 1년 동안 사지 말자라고 한다면 집값이 내려가겠죠. 집주인들은 그러네요. 팔아야 되는 집주인들이 있는데. 모두가 사지 말자 해버리면.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죠. 네. 왜? 모두가 사지 말자고 했는데 속마음은 네. 내가 내 친구보다는 먼저 사야 내가 저점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집값이 움직일 때 내 친구가 나보다 먼저 사게 되면 나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못 믿겠어. 저 시장의 수요자들은 못 믿겠어. 네. 뭐 동해 명태가 멸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끼들 안 잡고 산란기에 보호하면 되는데 내가 안 잡으면 내 친구가 먼저 가서 잡아버리니까 에이 나도 잡겠다. 그렇죠. 꽃게들도 잡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후변화도 온난화 문제 해결 안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모두 다 전기 덜 쓰고 에어컨 안 틀고 하면 되는데 나는 틀죠. 왜? 그렇죠. 내가 안 틀어도 내 친구는 틀 거니까. 그런 겁니다. 나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의 이익이 중요하지. 그렇죠. 상대방보다 나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도 지금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락 기류가 강했기 때문에 굳이 먼저 나설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금리가 2022년 급등했잖아요. 예.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으리라고 우리 다 생각을 합니다.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아니라면. 예. 그러면 내려가는데 물론 2023년 12월에 내려간다는 말도 있었고 뭐 6월, 3월, 6월 지금 9월이 얘기를 나오는데 생각하는 게 9월의 가능성이 높아. 9월이 안 되면 12월에 내리겠지. 12월이 아니면 2025년에 내리겠지. 언젠가는 내리는데 그 3개월, 6개월이 주식은 모르겠으나 부동산에서는 3개월, 6개월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어차피 내려가는데 어차피 5년 장기 투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중요하지 않 내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려가는 기대감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중요하지 않다. 9월에 인하되지 않으면 살짝 실망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큰 실망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공급인데 네. PF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예. 자, 우리가 공급자, 건설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하고 저하고 우리 아파트 한번 지어보자. 어떻게 지어? 대출도 잘 안 나오고 분양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공급이 완전히 막혀 있죠. 막혔죠. 예. 서울에 땅을 살려면 땅값 자체도 너무 높고 브릿지론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분양 안 되면 우리 한 번에 파산이 되는데 어느 건설사가 대형 건설사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벌려놓은 사업 수습하기도 힘든 상황에 그러면 인허가 받은 물량들도 줄어들고 있고 결국에는 착공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 가지 작년 2023년부터 통계를 보면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계속 준단 말이에요. 저는 5년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이게 자칫. 그러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입주 물량 부족할 수도 있겠다. 뭐 내년부터도 서울은 부족하잖아요. 저는 네. 부족하다고 보는데 네. 그게 뭐 빌라까지 모든 주택을 다 포함하지 않더라도 아파트만 보더라도 강동구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빼버리고 나면 그게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입주 끝나고 나면 서울의 대형 입주 물량들이 과연 몇 개가 나올까? 그렇다면 사람들도 알죠. 아, 공급이 부족하겠구나. 적어도 서울은. 자, 세 번째는 전세입니다. 네. 전세 가격이 꿈틀꿈틀대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갭이 줄어들게 되고 세입자들도 불안하니까 사자는 심리가 또 작동이 됩니다. 전세 가격 올라가죠. 올해 또 신생아 특례 대출 5조, 6조 정도 풀렸는데 아직 한도 있고 남아있고 이왕이면 신혼부부들 자녀를 출산한 분들 같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 있잖아요. 집값이 떨어질 때도 아니고 앞으로는 뭐 1년, 2년 보합이 될지 상승이 될지는 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폭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확률을 우리가 좀 베팅을 할 수는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리 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막 조성이 돼요. 그러면 사자는 심리가 이제 서서히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까지 뭐 뜨겁다라기보다는 차가운 물에서 이제 미지근한 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왜 서울 선호 사상이 생기냐면요. 네. 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집값이 2020년, 2021년처럼 막 올라갈 때 같으면 서울은 규제 들어가잖아요. 집값도 비싸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 자금을 많이 투입한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죠. 네. 돈이 묶인다는 얘기인데 굳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투자해도 되잖아요. 강남에 투자해서 10% 먹으면 3, 4억 벌 수는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지방에 뭐 한 5억 아파트를 사서 10% 오르면 5천만 원. 투자 대비 효율을 따져보면 사실은 우리가 강남 집값 많이 올라라고 하는데 비율로 따져보면 사실 저는 큰 차이 없다고 보거든요. 금액이 높으니까 10%만 올라도 3억이 올라, 1억이 올라라고 하지만 그게 비율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 아니죠. 그러면 똘똘한 한 채? 똘똘한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 아직은 또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네. 야, 이러다가 조정되는 거 아니야? 금리가 또 이게 저금리는 안 갈 것 같은데 집값 여전히 높은데 반대 논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을 보면 집값 여전히 높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도 언젠가는 소진이 된다.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을 반대의 논리들을 대고 있거든요. 사실 불안한 마음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불안하니까 확실한 지역 위주로. 서울은 미분양도 적어. 공급 물량도 적어. 전세 사기도 거의 없어. 전세 가율도 올라가. 선호도도 높아. 수요도 서울에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답은 서울로 가자.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 게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에 아파트 한번 사볼까 하는 문의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 거의 문의가 없던 게 올해는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서울 선호 사상을 저는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왜? 이게 폭발적인 상승장이라면 지방에 아파트를 사도 3억 안 먹고 3천만 원 먹어도 되는데 지금은 지방은 미분양도 많고 아직은 양극화? 지방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 좀 더 확실한 서울로 들어오자라는 심리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네. 특히 저는 이제 이것은 첨언인데 왜냐하면 저도 서울과 지방 간에 이 비대칭화가 전개된다고 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인구 구조 변화랑 같이 묶어서 이제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명확히 말씀드리면 서울 수도권 인구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인구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2020년부터 지금 24년까지 약 4년 동안 네.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혹은 거시경제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네. 코로나19라는 외재적 충격이 발생했죠. 그렇죠, 그렇죠. 러우 전쟁이 충격이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네. 2020년에 경제 위기 왔었죠.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위기 왔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로 금리로 다 끌어내렸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경험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41년 만에 찾아온 초인플레이션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그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또 고금리로 대응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거시경제적으로나 부동산 시장으로나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야, 이게 단기간인데 단기간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근데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면 한 이례적이네. 시간이 가요. 근데 이례적인 일들이 네. 이제 더 디테일하게 이례적인 얘기 해드릴까? 예를 들면 페드가 네. 그 FOMC 정례 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데 네. 일요일 날 긴급 소집 회의를 열어요. FOMC 위원들을. 네. 그래가지고 긴급 소집 회의를 열어서 0.5%를 기준금리를 인하해 버립니다. 네.
그리고 3, 4일 만에 FOMC 회의가 열렸는데 또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된 시간 동안 이렇게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게 팬데믹 경제 위기만큼 그냥 역사를 찾기가 힘들 만큼 매우 역사적인 일이 역사적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 급등한 거나 미국 집값 급등한 거나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집값 급등한 그런 폭등한 정도로도 역시 이례적인 거고요. 또 그 이후에 22년에 다시 그렇죠. 하락하게 된 것도 이례적인 거고.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례적인 일들인데 그러네요. 역시 부동산 시장만 좁혀놓고 봐도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20년에서 24년 동안. 맞습니다. 근데 이 이례적인 외재적인 충격과 경기적인 위축이 동시에 찾아왔는데 또 우리나라는 여기에 구조적인 변화를 같이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 구조적인 변화가 인구 구조 변화죠. 왜냐하면 2020년까지는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늘기만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20년에서 24년 동안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전혀 다른 인구 구조 변화라는 전혀 다른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 시대로 시대가 바뀌는 구조적인 변화를 같이 맞이한 거예요. 근데 이 인구 감소가 이제 22년부터 23, 4년 동안 집값이 조정되는 구간을 경험하면서 이제 인구 구조 변화까지 같이 맞물려서 네. 집값은 대세 하락할 거야, 폭락할 거야 이렇게 주장하셨던 전문가들도 계셨거든요. 아, 인구 감소 때문에 그렇죠. 예사하락을 그런데 한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수도권 인구가 줄지 않아요. 네네. 비수도권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 비수도권 인구도 총량적으로 감소하지만 제가 비수도권이라고 통칭했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부산에도 계시고 대구에서도 계시고 여러 군데 계신데 네. 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방섬멸 위험 지역 제 24년 경제전망서 갖고 계신 분은 200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지방소멸 위험 지역을 201페이지인가 200페이지에 제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 지방소멸 위험 지역이 늘고 있고요. 주로 군 단위의 도시들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들이 그런 것이고 서울 수도권은 사실 인구 감소한다고 하지만 체감적으로는 잘 못 느끼는 그러니까 인구도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인구의 증감보다 인구의 이동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지방의 경우에 서울 선호 현상도 있지만 그 선호 현상의 배경도 이런 인구 구조 변화도 맞습니다. 있는 그러니까 인구 이런 변화도 것들이 있죠. 같이 결부되면서 서울과 지방 간의 이 양극화, 저는 이제 비대칭화라고 표현했는데 비대칭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네. 그 정책이 생각이 나네요. 예. 2024년 상반기에 재밌는 정책 하나 나왔잖아요. 세컨드홈. 세컨드홈이 교수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인구 소멸 지역에 주택을 사게 되면 네.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건데 네.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 정부는 집값 오르면 규제를 하잖아요. 예. 집값 떨어지면 규제를 푸는데 규제를 풀어줄 테니까 집 사라는 얘기는 그렇죠. 예. 집값이 안 올라갈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 반증하는 때문에 것이다. 저는 그 세컨드홈 지역을 반대로 해석하는 것도 좋겠다. 네. 거기에 빠져 있는 지역 위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의견까지 참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고루 숙지하셔서 혹여나 내가 미처 못 보고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왜냐하면 제가 강연 중에 이런 표현 종종 해요. 콩나물 깎지 마세요. 콩나물 왜 깎습니까? 저희 어머니한테도 자주 말씀드려요. 콩나물 깎지 마시라. 콩나물 깎는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근데 집에 대한 의사결정은 내 집 마련이라든가 뭐 전세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혹은 뭐 투자든 뭐 갭 투자든 뭐가 됐든 간에 집에 대한 의사결정은 미스저지를 안 해야 되는데 네네. 오판을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물 한 병이 있지만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 같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밑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또 다른 모습이라고요. 내가 혹여나 여기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아. 여기를 못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래서 토론을 지향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맞습니다. 고루 청취하셔서 또 여러 책들을 보시고 이렇게 아. 하면서 여러분만의 객관적인 뷰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데 저는 김만 소장님이 무조건 맞다, 그리고 제 의견이 맞다 이게 아니라 이 전문가들은 각각의 그런 의견들을 갖고 있으니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더 여러분이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예. 100%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전문가들도 사람이고 예. 또 자기의 가치관이나 물론 경험이나 이론은 좀 많이 무장을 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또 해석하는 방향성이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하락하시는 분들, 상승하시는 분들, 또 시장주의자분들 의견을 다 들어보시고 그렇죠. 또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기 능력이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 자기한테 맞는 전략.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선택의 문제고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시고 이런 면도 있네, 이런 면도 있네, 이런 면도 있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24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아까 매매 가격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기준으로 이제 강보합으로의 이제 반등이나 강보합으로의 전환을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전세 시장이었어요. 전세. 그래서 전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솔직히 제가 뭐 정책 의사결정자는 아니지만 네. 뭐 국토교통부 자문위원 활동하면서도 그렇고 저는 전 정부 때 현 정부 때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인 성향이 없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도 좀 여담으로 드리는데 네. 정책의 조언을 해드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정책의 대상은 어쨌든 가격 안정이 아니라 주거 안정이다. 맞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통제하기보다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서민이 주거 안정을 찾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게 정책의 포커스가 돼야 된다. 가격은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주거 불안에 가장 힘들어 하시는 계층은 누굴까? 주거라는 관점에서 나눠 본다면 그 임차인, 세입자, 그렇죠. 임차인이죠. 그리고 자가 하나는 임대인 아니겠습니까? 네네. 주거 여부로 주거 부동산이라는 시장에서 우리 5천만 국민을 혹은 2,200만 가구를 3등분 한다면 네. 임차인, 자가, 임대인으로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계층은 임차인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죠.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을 더 도모하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김희만 소장님하고 네. 전세 시장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전세 시장 뭐 지금 전세난 네. 상황인데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이 전세난 매우 심각하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네. 지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렇죠. 의미가 내포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럴 가능성, 물론 100%라는 건 없겠지만 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세 시장이 더 심각해진다라는 표현은 네. 전세 공급 대란으로 전개된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말씀이실까요? 내포되어 있죠.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그렇죠.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전세집을 구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맞물리는 거 아니에요? 전세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그렇죠. 오르는. 그게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네. 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한다면 이제 제가 만약에 국토부 예. 정책을 만드는 네. 국토부 장관이나 네. 또 차관이나 이 혹시 위치가 그 된다면 욕심 있으신 거 아니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왜 머리가 아프냐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장관 차관이라도 사실 뾰족한 세입자 대책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소장님 자격 없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자격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매매 같은 경우는 수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나왔고 물론 네. 그게 가격 안정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고요. 네. 세금을 규제할 수도 있고요. 대출을 규제할 수도 있고요. 구매 능력을 규제할 수도 있고 뭐 공급 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는데 네. 전세 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급을 꾸준하게 하는 것 외에는 전세 가격을 직접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민감하고요. 우리가 네. 말은 쉽죠. 전세 대출이 문제야. 네. 전세 대출을 너무 MB정부 때 시행을 하게 되면서 전세 대출이 늘어나니까 전세 역전세도 생기고 왜곡도 생기고 네.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 전세 가격을 지금 줄일 수 있을까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전세 한도를 줄이겠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전세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전세 한도가 줄어든다? 그게 과연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주거 불안이 더 심각해지죠. 주거 불안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투자한 투자자도 힘들어지겠지만 네. 역시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임차인. 대출을 건드리기도 어렵고, 그럼 전세 가격을 건드리는 제도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 2+2가 2020년 7월 31일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네. 가격을 컨트롤 하는 거죠. 야, 2년 더 청구하게 되면 5% 이내로 못 올리고 2년 더 거주해. 4년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우리가 앞서서 이제 게임이론 웃으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4년은 양보하리라. 그런 집주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말은 맞죠. 원론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이 중요한데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네. 4년 동안 못 올린다고? 2020년 난리가 나잖아요. 소급 적용하니까 새롭게 계약하는 집들은 야 4년 동안 못 올리니까 지금 왕창 올려 라고 해서 한번 요동을 치게 되죠. 한 1년 반, 2년 전세 가격이 왜곡이 됐고 이제 또 4년 차가 옵니다. 예. 지금 또 4년 차가 왔어요. 네. 오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못 올리면 또 4년이 가요.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또 2년과 4년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2년은 한번 놓쳐도 2년 지나가는데 4년은 2년의 2배잖아요.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4년이면 강산 변화는 40%의 기간을 내가 또 전세금을 못 올리고 가야 된다. 네.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밖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집주인들이 기회만 되면 네. 그동안 못 올렸던 손실분 앞으로 또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서 전세 가격에 올리는데 시장 분위기가 올릴 수 없는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2022년처럼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네.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이 또 되고 물량도 좀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와중에 어느 집주인이 용감하게 전세 가격을 막 올리겠습니까? 근데 지금 맞물리잖아요. 네. 시기가 딱 맞물려. 하필이면. 맞물렸어요. 맞물린 게 일단 공급 물량이 부족해요. 네. 앞서서 우리가 공급 한 5년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전세는 기존에 살던 분들의 물량이 있고 새로운 공급 물량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물량은 잘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안 나와. 네. 왜? 2+2 4년 동안 눌러 앉아버리니까 기존에는 2년 살다가 또 손바뀜이 되고 아니면 1년 살다가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 아니면 4년 그냥 갑니다. 매물 회전이 안 돼요. 네. 두 번째, 공급 물량 안 나오죠. 그러면 일단 그 공급 동맥경화가 일단 걸렸습니다. 자,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빌라, 오피스텔 시장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거의 뭐 역전세,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때문에 이제 거의 뭐 회피하는 분위기? 네. 그냥 안 할래. 그러면 안 하면 어디로 갈 거예요? 월세로 가거나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안 그래도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수요가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훨씬 더 많은 수요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집값이 폭발적으로 또 막 올라가고 상승을 할 때 같으면 됐어 그냥 사자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관망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럼 관망 어디 가서 관망을 할까요? 전세로 가야겠죠. 수요는 늘어나는데 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또 뭐 대학교도 있고 신혼부부들 좋은 직장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인구 이동까지 겹칩니다. 그러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부족하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가 2022년처럼 급등해가지고 월세가 더 유리할 때. 네. 두 번째는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올 때. 헬리오시티 9,510세대 입주 물량 나올 때 전용 84가 뭐 4억 5천까지인가 떨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네. 물론 한 6개월 만에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인데 지금 또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12,000세대 물량 나올 때 강동구는 지금 서울 물량의 40% 정도를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좀 약세 지역이지만 서울 전체나 수도권을 본다면 공급 물량 부족해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이고 앞으로 더 올라가는데 계약갱신 청구까지 맞물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서 또 왜곡이 되죠. 그러면 또 전세 가격이 안 그래도 올라가는데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다가 계속 폭등하지는 않겠죠. 쭉 올라가다가 또 숨고르기를 하지만 내려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네. 그렇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만 바라보기에는 정부는 무슨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네. 기껏해야 또 뭐 금융 지원 대책?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어요. 제일 만만한 게 뭐 서민 주거 안정 자금 지원해주겠다. 네. 이런 내용이지 공급 늘리겠다?
공급 늘리겠다는 거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요.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한결같이 하는 얘기잖아요. 네. 250만 원, 270만 원. 지금 계획처럼 되나요? 사전 청약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공급 늘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쉽지 않고 그러면 주거 사다리, 빌라 오피스텔이라도 공급 물량이 늘어나서 대체자 역할이라도 사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가 없으면 오피스텔이나 빌라 전세에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문제잖아. 역전세, 깡통 전세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요. 공급을 못해. 그 정부가 나온 대책을 보면 뭐 주차장법 완화해줘가지고 중간 사다리, 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늘리게 해준다는데 공급자한테 물어보세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짓는 분한테 왜 공급 안 하세요? 법을 바꾸면 공급하실 건가요?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고 다 말씀한다고요. 아니야. 법을 바꿔줘서 주차장 늘린다고 해서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대출도 안 나오고 분양도 안 돼. 왜 분양이 안 되냐면 전세가 안 맞춰지니까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갭으로 많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분양가가 3억이면 전세를 2억 7천에 맞춰서 야 3천만 원에 서울에 어디 아파트를 사. 그냥 신축 빌라 사. 여기서 사다리 해서 올라가면 돼라는 논리로 많이 분양을 했는데 네. 지금 전세가 안 맞춰지니까 아예 분양 자체가 올스톱이에요. 네. 분양이 안 되는데 누가 공급을 하냐고요. 그래서 주거 사다리 대체제도 지금 안 되는 상황. 그럼 정부가 또 대책을 뭘 내놓을 수 있을까요? 뭐 법을 개정한다? 자금 지원해준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뾰족한 전세 문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시간이 필요하다. 공급 물량 늘리는데 뚝딱 하면 나올까요? 그래서 3기 신도시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질 때까지는 적어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전세 공급을 단기간 안에 또 늘리기가 어렵다. 지금 전세 대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세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네. 근데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있고 금융사들이 그렇죠. 대출을 거부하거든요. 맞습니다. 건설사에 대한 대출을 거부하다 보니 건설사가 자금을 마련할 길도 없고 맞습니다. 뭐 이런 아직 뭐 충분한 호황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런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공급을 늘리려 하지 않고 그렇죠. 지금 공급을 늘린다고 인허가 받는다 한들 이 공급은 뭐 한 2, 3년 후에나 아무리 빨라도 맞습니다. 분양이 되니까 단기간 안에 이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을 대응할 만한 단기 대응책은 일단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하고요. 네네. 거기에 더해서 소위 임대인 같은 경우는 네네.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기닝 파워가 있는 거죠. 조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그럼요, 있죠. 그럼요. 근데 이 임대인들은 소위 이자 부담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전세 가격을 이참에 좀 올려서 자기 이자 부담을 좀 경감시켜 보자. 그렇죠. 디레버리징 해보자. 맞습니다. 이런 수단으로서 전세 가격을 좀 올려잡기 쉬운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 전세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시장이 갈수록 심각해질 거라고 본다면 뭔가의 대응책을 고민해야 될 텐데 최근에 저도 이제 의견을 드리겠지만 정부에서도 대응책 중에 하나가 저는 일단은 아파트 선호 현상이 너무 크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빌라에 대한 비선호 현상은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나 이런 문제로부터 비롯되니 네네. 이런 문제가 철저히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네. 또 이런 문제에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 아, 그 필요하죠. 예, 이런 방식으로 전세 선호가 너무 아파트로만 집중되는 것을 좀 막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제가 이제 장관이나 차관이 되면 뾰족한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장관이 된다면 제가 최우선으로 하고 싶은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전세 지금 그 역전세 네. 신뢰가 무너진 주거 사다리부터 저는 복구를 하는데 그러면 왜 빌라 오피스텔 시장을 선호하지 않을까? 불안하니까. 내 전 재산인 보증금을 맡겼는데 기존에는 믿음이 있었죠. 만기되면 돌려받을 수 있어. 네. 2022년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전세가 이게 채권이잖아요. 네. 무이자 대출, 세입자가 사실 집주인한테 무이자 대출 해주는 거고
이자 받는 대신에 그 집에 잠시 눌러 앉아서 사는 건데 뭐 그 집에 대한 근저당을 잡은 것도 아니고 어떤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는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친구가 야 그냥 내 방에 잠깐 들어와서 너 살고 있어. 살고 있으면 친구가 돈을 주나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 신뢰, 믿음이 굉장히 공고했죠. 왜? 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왜? 전제 조건은 집주인이 신뢰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새로운 세입자한테 돈을 더 받으니까 떼고 차익 떼고 돌려주니까 충분히 가능했는데 우리 2022년에 진짜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막 발생을 한 중에 하나가 야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를 경험한 이례적인 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야 전세가 위험한 거였네?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게 돼요. 막 사실은 전세 사기가 그때만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도 다 있었어요. 다 사기였는데 사기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기인 줄 모르고 다 넘어갔는데 이제 불안해. 불안하면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회피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괜찮아. 안전해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또 이제 저는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는 게 전세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교수님이 집주인이고 제가 2030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도 정부가 해줬고요. 동의 안 받고 네. 뭐 주택수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하는데 귀찮기도 하고요. 세금 체납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제가 부지런해서 뗐어요. 뭔가 체납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계약할 때 물어봅니다. 계약 전에 부동산한테도 물어보고 이거 세금 체납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너 무슨 소리야. 지금 교수님이 강남에 여기 건물이 몇 개 있는데 네 돈 떼먹겠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야 그렇지. 건물주가 내 돈 이거 얼마 떼먹겠어? 당연히 계약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저는 개인한테 맡기지 말자. 믿고 전세라는 건 국가 제도잖아요. 국가 제도를 믿고 계약을 했는데 그 신뢰가 무너지는 거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돈으로 책임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좀 안전한 계약 시스템. 저는 대한민국의 IT 강국인데 안 될 게 없는 게 전제 계약을 써도 되고요. 종이 계약서를 써요. 그러면 스캔을 떠가지고 뭐 중개사협회, 국세청, 허그 다 같이 이제 공동으로 만들어야겠죠. 국가 시스템에 스캔 떠서 업로딩 시키면 검사, 우리 유튜브 하시잖아요. 요즘 구독자 늘어서 우리 교수님 굉장히 즐거워하시는데. 아닙니다. 유튜브 저작권 검사하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요? 유튜브가 하죠. 유튜브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계약에 대한 안정성은 왜 개인이 해야 될까요? 시스템이 해줘야죠. 요즘 AI 시대에. 아, 그걸 국토부의 정책 방향으로 가져가겠다. 안 될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집주인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네. 계약서 스캔하면 국토부에서 다 확인해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 확인 가능하죠. 안 될 게 네. 뭐가 있습니까? 네, 네. 집주인이 주택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다 확인 가능하죠. 예. 뭐 실거래 신고가 다 되니까 전세 가율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 있다가 나오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안전한 물건은 자동으로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게 토스를 넘기게 되면 허그도 안전하죠. 네. 지금은 그냥 서류만 보고 해주니까 돈 막 떼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허그도 좋고 세입자도 좋고 국가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정부가 보증해주게 된다면 정부도 큰 돈 들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만 검사를 해줘도. 네. 그러면 빌라 오피스텔 시장에 전세 계약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다 해주는데 그냥 계약서만 하면 되는데 해서 문제 있어 그 계약은 무효. 이렇게 간단한 걸 두고도 저는 국가가 이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여기 불안하니까 아파트로 가게 되고 아파트 전세 수요도 자극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거죠. 여기서 해결하게 되면 아파트 전세 안정에도 저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김인만 소장님이 마치 청문회 자리에서 국토부 장관 자리를 놓고 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김인만 소장님의 의견이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잘 활용돼서 정말 서민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서민이 더 주거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맞습니다. 되는 그런 일은 좀 막기 위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냥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게 맞겠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거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어떤 전문가들은 가격을 낮추는 것이 주거 불안 해소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더 큰 불안이나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시장에 의해 정해지도록 가급적이면 놔두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시장에서 이런 불협화음, 불법, 사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시장을 교란케 하는 그런 일을 막는데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시스템적으로 이런 전세 사기나 뭐 깡통 전세 문제나 이런 일로 인해서 서민들이 당하지 않았으면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나 공감하고요. 네. 사실 물론 뭐 가격을 내려주면 좋긴 하겠죠.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가격을 컨트롤한 성공한 정부가 있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가격을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한 목표인데 그걸 잘못 건드리게 되면 또 왜곡이 되고 자극이 되게 되고 또 집값이 또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서 집값이 더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하려 하다 보니 더 큰 문제가 그렇죠. 많이 생겨요. 못 잡는 걸 잡으려고 하다 보면 그렇죠. 또 자극을 주게 되고 저는 시장에 주는 자극은 최소화를 해야 된다. 그렇죠.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자극을 주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사거나 아니면 회피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시장에 자극은 좀 안 주는 방향으로 진짜 대책도 신중하게 대책을 하나 발표되더라도 최근에 보더라도 뭐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쉽게 좀 발표하는 경향이 있어요. 발표부터 하고 국회 통과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발표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책임질 수 있는 것만 신중하게 노력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만 좀 최소한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견 감사하고요. 어느덧 뭐 1시간여 토론이 거의 마무리되는 순간이에요. 네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질문은 꼭 드리고 네.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쨌든 다시 이제 부동산 매매 시장으로 돌아와서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또 이제 전세 시장에서 돌아와서 아파트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네네. 그 수많은 변수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인 거고 네네. 그 맞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매매 가격을 상방 압력으로 맞습니다. 작용하는 요인이 굉장히 크죠. 네네. 아무래도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뭐 갭 투자라고 할까요? 그런 투자 수요가 더 몰릴 수 있고 네네. 또 내 집 마련 수요자들도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차이 별로 없네. 나 내 집 마련 수요로 전환해야지 그럴 수 하는 있어요. 전환 수요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매 가격은 이렇게 정체된 이런 상황에서는 좁아지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전세난을 또 예견하셨으니까 이게 역시 아파트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연히요. 네. 당연히 미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가 무이자 대출이라고 했잖아요. 네.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요. 집주인이 대출 이자 주지 않는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걸 투자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이제 갭이 줄어들게 되는데 갭이 줄어든다고 무조건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기대가 나름대로의 확률을 가지고 이제 베팅을 하게 되는데 올라갈수록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날수록 구매 능력이 좋아진다. 구매 능력이 좋아지면 이제 욕구만 생기게 되면 의견 일치가 되는 거죠. 구매 욕구가 생기는데 구매 능력이 좋아지게 되면 집을 살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욕구 자체가 필요한 실수요자들, 갈아타기 수요 위주로 움직이지만 앞으로 이게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1년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좀 길게 본다면 제가 전세 가격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 네. 전세난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사례를 잠깐 보면 2011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요, 2011년에 서울 아파트 전세 가율이 한 53% 정도 됐습니다. 53%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죠. 매매 가격은 좀 주춤하는데 전세 가격, 그때도 전세는 아니었거든요. 지금하고 비슷했습니다. 올라갔는데 2016년인가 17년에는 71%까지 올라갑니다. 네. 쭉. 이제 매매 가격은 매매 가격보다 전세가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네. 기억나시잖아요. 2017년부터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폭등장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그 폭등장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세다. 70% 서울이 70% 정도면 누가 보더라도 전세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매매 가격은 저평가가 됐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서울이 50 몇 %인데 70% 가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올 하반기에 집값이 무조건 오를 거야. 내년에 무조건 오를 거야. 이런 논리는 약간 비약이 있는 것 같고 좀 더 길게 본다면 확률적으로 본다면 3년, 5년 후에는 진짜 밀어 올리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 내년에 전세 가격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우리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도요. 중장기 전망은 거의 다 맞거든요. 변수라는 게 금리가 좀 늦게 인하될 수는 있어도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6개월, 1년 정도는 우리가 예측이 틀릴 수는 있겠으나 3년 이상의 예측은 거의 다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의 전세 가격 상승이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고요. 좀 긴장해야 되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제가 뭐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적으로 전세 거주하는 거는 굉장히 찬성이다. 집값의 50% 정도 전세 가율을 가지고 집주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임대 기간 동안 잘 살 수는 있는데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발생을 하는데 10년 전 10억하고 지금 10억이 개념이 틀린데 예를 들어서 전세를 10년 동안 살아버리게 되면 똑같은 내 친구는 그때 집을 산 친구는 인플레이션 방어만 해도 13억, 14억 기본 가 있을 텐데 나는 10억 그대로고 실질 가치는 뭐 7억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세 사시되 계속 노크, 내 집 마련 노크, 뭐 경매를 받으셔도 되고요. 좋은 청약이 있으면 받으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뭐 좋은 조건의 아파트가 나오면 급매물을 잡아도 되니까 항상 내 집 마련 전략은 우리 김가수 교수님과 함께 유튜브를 보면서 반드시 좀 철저하게 공부도 하고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김만 소장님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뭐 저도 이제 토론이니까 저의 의견도 드리면 저는 이제 거시경제에서 여러 변수로서 그러니까 거시경제 안에 뭐 실물경제, 뭐 수출입, 소비, 투자 이런 게 있고 자본시장,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이 있듯이 이 거시경제의 한 변수로서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좀 들여다볼 때 제가 보통 표현하는 그 용어들이 있는데 표현은 좀 달라요. 표현은 다른데 그게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유사함을 느꼈거든요. 제 소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수요는 구매 여력 곱하기 구매 의사.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용어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같은 개념이죠. 맞습니다. 이제 수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는 구매 여력 더하기 구매 의사가 아니에요. 곱하기예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인 거예요. 맞습니다. 구매 의사가 이렇게 있는데 구매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곱하기 0이니까 0인 거예요. 맞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인데 근데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놓고 구매 의사와 구매 여력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본다면 구매 의사를 끌어올리죠. 왜? 집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구매할 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집 가격이 지금 그래도 뭐 계속 하락만 한다고 하다가 이제 상승 전환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구매 의사가 좀 생깁니다. 거기에 구매 여력도 같이 생기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이자로 대출받는 개념이잖아요. 그게 구매 여력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자를 이만큼씩 내고 대출을 받아서 집 살 때랑 의자 없이 대출 받아서 집 살 때랑 구매 여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걸 좀 배제하고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연결고리를 설명할 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전세 현상 그리고 전세 공급 부족 현상 이런 현상은 구매 의사와 구매 여력을 둘 다 플러스로 작용시켜서 수요를
플러스로 만든다.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의견을 좀 첨언을 드립니다. 네네. 이렇게 정말 지금 일종의 격동하는 네네. 부동산 시장, 그리고 전세 시장, 또 아파트와 지방, 빌라, 네네. 수도권과 지방까지 넘나들면서 전반적인 이 시장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네. 좀 해봤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저는 이런 동향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은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럼요. 항상 드리는데, 그래도 두 개로 이제 부류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세 사시는 분들께 네.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네. 두 번째는 내 집 살고 있거나 네. 아니면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 이분들께는 또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건지 하나하나 여쭙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임차인으로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긴장해야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유, 내 집 마련 집 하나 있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방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야 타이밍을 놓쳐요. 예, 추가 투자 타이밍을 놓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분위기를 타서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방어는 하는 거거든요. 네, 전세 사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아무런 방어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긴장을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재밌는 에피소드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신혼 때 우리 할머니 고생했지, 우리 할멈 너무 고생했어, 옛날 생각나니까 당신들 내 전세금 안 올릴 테니까 편하게 살아. 이분이 10년 동안 편하게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할아버지 아들이 상속을 받은 분이 전세금을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당연히 올리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아니, 안 올린다고 했는데 왜 올려요? 아니, 시세대로는 올려야죠. 우리 아버지 의사지 제 의사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제가 집주인이에요. 화가 나서 이제 현장 부동산에 가보니까 전세 가격도 껑충, 매매 가격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할아버지가 그분을 도와준 걸까요? 도와주지 않은 걸까요? 저는 역설적으로는 오히려 그분의 기회비용을 다 막아버렸다. 물론 판단은 본인이 했지만 막상 바쁘잖아요? 우리 일상이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서민들 더 먹고 살려고 바쁜데 잠깐만 깜빡하게 되면 시간이 쑥 지나가거든요. 아마 이분 또 순식간에 10년이 지나갔을 겁니다. 네, 아차 싶은 거죠. 이미 늦어버렸거든요. 네. 차라리 이 할아버지가 적당히 올렸더라면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집을 사야겠다. 만기가 다 됐는데 분위기를 한번 김광석 TV 보니까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경일남 보니까 사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안주해버리게 되면 아예 마음 자체가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예 유튜브를 꺼버리거든요. 네,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저는 긴장을 하셔라. 지금은 이제 긴장해야 될 때다. 2022년, 2023년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하락장에 떨어지는 칼날이었기 때문에 잠시 내려놔도 되지만, 이제는 1차 하락을 확인했고 2차 하락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올지 안 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온다고 하면 또 기회가 되는 거고요.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설사 안 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장이 1년, 2년 더 갈 수는 있는데 영원한 조정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될까? 전세 기간이 얼마 남았는데 청약 통장 조건이 좋으면 청약을 계속 도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좋은 청약에 대해서 경매도 좀 공부를 하고, 좋은 물건이 나오면 경매도 도전하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사지. 아니, 마음만 먹어서 현장에 가면 나를 위해서 좋은 물건이 기다려주다가 아이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덥석 안 끼는 부동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6개월, 1년 끊임없이 준비하고 트라이하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그 결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긴장하고 노력을 해야 올해 살 수도 있고 내년에 살 수도 있고 2026년에 살 수도 있겠으나, 그거는 노력하는 자한테 결실의 열매가 돌아오는 거지, 넉넉고 일상생활에만 충실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린다. 좋은 사과가 떨어져도 그게 사과인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긴장하시라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긴장하라는 말이 초조함과 조급함과는 달라요. 큰일 났어, 빨리 사야 돼, 이게 아니고, 네, 1년, 2년, 3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3년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야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네.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죠. 1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이제 다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1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또 이제 갈아타기 수요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람 마음은 그렇거든요. 내 집은 좀 더 올랐으면 좋겠고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내 집은 뭐 어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5억 원 정도의 시세인데 본인은 5억 5천 6억을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아니 왜 그래요 하면 몇 년 전, 뭐 1년 전에 아니면 2년 전에 한번 치고 올랐던 시세를 자기는 시세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미 갭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사고 싶은 집은 또 6개월, 1년 전에 내려갔던 가격을 또 보고 있어요. 네. 안 맞잖아요. 그럼 이게 내 집은 다시 오르고 이 집은 떨어질 확률이 오히려 반대가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갈아탈 분들은 내 집으로 오르기를 기다리지 말고 가격 차이를 비교한 다음에 저는 실시간으로 갈아타라는 말씀. 집값이 떨어질 때는 괜찮아요.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때는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내 집을 먼저 팔고 기다렸다가 이 집을 갈아타도 되지만 지금은 떨어질 때는 아닌 거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의 뭐 보합이나 강보합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실시간으로 내 집을 팔고 이 집을 살 수 있는 그 동시 타이밍이 저는 적합한 타이밍이다. 막 올라갈 때 같으면 또 전략이 틀려지죠. 그렇죠. 먼저 잡고 내 집은 늦게 팔아야 되고. 근데 지금은 동시로 갈아타야 될 타이밍이고요. 다주택자다, 뭐 2주택,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면 급하게 저는 주택수는 늘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서울이 아직 규제지역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찝찝한 부분이 서울 용산구가 강남 규제지역에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집값 바닥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정부가 안 풀어줬기 때문에 하락이 되지 않았다. 하락이 되지 않았는데 다시 급등한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저는 주택수는 아직까지는 늘리지 마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네. 1시간여 동안 정말 우리 그 촬영하기 직전에 비타오백 마셨거든요. 그거 마셔서 그런지 더 열심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의 경기 판단과 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오늘의 주신 말씀도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상담 많이 하시죠? 네네. 예, 여러분 혹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운영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 앞으로 3년 무조건 올라가는 곳 알려드립니다. 라는 책 관심 있으신 분 또 생각해 보시고 또 김인반 부동산 TV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같이 여러분 놀러와 주시는 것도 어떨까 의견 드리면서 오늘 긴 시간 네. 정말 적극적인 토론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